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오늘은 조금 쉬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헌법에도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겠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했습니다. 재창을 하자고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재창을 했고 10,000명이 넘는 소위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이 민주화 운동 글쎄요 5.18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폭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객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그 다음에 항쟁이 있고요. 민주항쟁. 또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5.18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헌법에까지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5.18이 정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5.18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5.18의 성격 규정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5.18에 대해서 오히려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쪽은 이 보수단체들도 많고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만원 박사가 이 5.18에 인생을 걸기라도 한 듯이 집요하게 매달려 왔습니다. 지만원 박사가 얘기하는 5.18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또 국민의당에 박지원 의원이었죠. 아마 그분이 대표 발의를 해서 5.18에 대한 일체의 그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한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5.18 문제는 아직은 끝나지 않은 문제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5.18과 관련해서는 너무도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불명이고 그렇습니다. 또 적어도 어떻든 5.18 이후에 어떻든 대한민국 내에 굉장히 극단적인 좌파적 흐름이 강화된 것도 분명하고 저는 지금 386 세대 소위 80년대 운동권 전부를 전두환 키즈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진 약간의 시대착오적 괴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주사파가 생겨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지금 물론 젊은 사람들은 주사파에 대해서 전혀 일호의 무슨 주사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고 주사파 그러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그게 뭐지? 주 4일은 술 먹자는 건가? 주사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또 반발과 반론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죠. 5.18은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해 피해자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또 수많은 그 반론을 펴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만원 씨의 5.18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5.18은 11.6 이후에 복잡다단한 남한의 정세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김일성이 약 600명의 특수 훈련받은 군인들을 난파해서 광주 지역에 미리 또는 5.18 그 시각에 파견해서
광주를 유혈 폭동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련의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그러냐 옳으냐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여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루머가 만연했고 사실과 다른 루머에 격분해서 일거에 교도소와 군부대를 습격해서 군부대도 포함이 되었나요? 근데 이제 교도소 같은 데를 습격해서 일거에 그 무기고를 탈취하고 예비군 뭐 훈련장 이런 걸 습격해서 한날 안시에 일제히 됐나. 또 시신 중에 무슨 뭐 카빈총에 의한 살인 그 사망자가 훨씬 많다. 또 실종된 자가 굉장히 많다. 소위 연고대생 600명이 서울서 광주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 600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의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광주 사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본인은 어떤 의미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18 최종보고서라고 이 지만은 씨 측에서 낸 거는 5.18은 이렇게 김일성이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벌인 광란작전이었다. 근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죠. 그 전부터 서울에서도 엄청난 서울의 봄이라는 시위가 있었고 불투명한 안개정국이 있었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지방의 부마항쟁, 광주항쟁 말하자면 연이어서 국민들의 민주화를 절규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600명이 내려와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여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에도 아직은 유보 조항을 달아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군법에 의해서 사형과 무기형을 받은 12명은 5월 26일 하루에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그 전에 가공설은 살인 파괴 행위가 있었는데 그 가공설은 살인과 파괴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졌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만원의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997년이 되어서 대법원은 이 600명과 이들이 동원한 분합이들을 놓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규정했고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조기에 진압한 전두환 등을 내란범이라고 판결했다. 글쎄요. 이 600명과 분합이만은 아니죠. 분명히 전두환 정권의 정권 장악 음모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전두환은 마침 여기 전두환 회고록이 있습니다. 제게 와 있어서 전두환 회고록은 있습니다. 5.18 자체는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전두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전두환 회고록이 1, 2, 3권이 있고 회고록 자체는 제가 볼 때 비교적 드라이하게 잘 써졌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맡게 되면서 그 수사에 말려 들어가서 점차
범인을 밝혀내고 김재규라는 행동대장을 잡아놓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뭔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정성화 뭐 이렇게 연결해서 잡아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권을 직접 갖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식의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정승화 총장까지 가세했고 그 대통령실의 사건에 그래서 정승화 연행작전이 바로 12.12로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보안사가 그 소위 정승화 군대를 체포하고 진압하는 게 12.12였다. 그 다음에 5.17 위기 수습을 위한 최 대통령의 결단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 최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 대통령의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프로세스를 갑자기 닥친 권력 공백을 해결하는 능력의 실패로 되고 그 공백을 전두환이 차지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5.18을 전적으로 김일성의 기획에 의해서 600명의 난파 병력으로 폭력화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죠. 그러나 글쎄요. 또 한 권의 책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막 제게 배달된 보랏빛 호수. 제목이 보이시나요? 보랏빛 호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제목을. 광주 사태 당시 난파되었던 한 탈북 군인의 5.18 체험담입니다. 이 저자 이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광주 사태 당시 저는 이 책을 아까 배달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뭐 중간에 스킵은 했습니다만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이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난파되어 활동한 북한 특전사들의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쓴 넌픽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북한 1010 군부대에서 019란 이름으로 난파되어 광주에 왔던 정순성이 직접 보고 겪은 광주 5.18 사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글을 썼다. 40년을 북한에서 12년을 남한에서 살아온 필자 해서 수없이 자기가 안기부에 국정원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나와서도 자기가 그때 내려온 내가 바로 그 군인으로 내려왔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지경이 되고 린치를 당하고 광주 시민들로부터 린치를 무슨 뭐 토론회 이런 걸 갔다가 또 채널 A에 나갔다가 이 방송했다가 아주 뭐 곤욕을 치르고 했다는 얘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광주지검과 주고받았던 진술서의 내용이라든지 아주 진솔한 얘기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잡자마자 다 읽었습니다만은 물론 이 책 전에도 이 분이 난파 간첩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난파 특전사
근데 뭐 몇 가지 이제 그 국군 측의 어떤 전투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전두환 회고록은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읽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1권 제4장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 광주 사태 그 비극의 시작,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들, 정부와 계엄사의 수습 노력, 광주 사태 수습 후에 던져진 질문들, 5.18 사태의 실체에 관한 논란, 진실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였는가? 537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518이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18 사태 때 계엄군은 광주 시내는 물론 광주시 외곽 등 여러 곳에서 흉기 또는 총기를 든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공격 양상이 가장 집요했던 것은 광주 교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것은 모두 6차례나 무장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광주 교도소에는 간첩 및 좌익수 170명, 강력범 300명을 포함해 총 2640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들을 자극해 교도소 내 폭동을 유발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북한이 광주에 있는 여러 고정간첩망에 의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시키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다. 전남지역 계엄분소장이었던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김순현 정교사 전투발전부장은 국회 청문회와 검찰에서 각기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정보계 통해서 그런 보고가 많이 들어왔고 한 증거로서는 북계로부터 많은 무전이 광주에 집중이 되고 또 한 가지에는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어느 학생인지 학생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령부에 그때 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북계 방송은 정확한데 우리 한국 정부의 방송은 늦고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계 개성인가 통역당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상무관하고 도청 사이에 시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대로 바로 몇 시간 후면 이것이 날아왔다 이것입니다. 문장이 조금 정언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 되어서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소준열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제가 당시 보고를 받기로는 무장시위대가 수회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병력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들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작전을 맡기 전부터 무전기를 통해 북계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간첩망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시키라는 요지의 지령을 내리는 것을 수차 들었으며 그 때문에 정교사에서 5월 21일 공수부대 병력을 교도소에 배치한 것인데 저로서는 그러한 무전 내용으로 보아 광주 사태에 불순 세력이 깊게 개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5.18 사건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95년에 있었던 진술입니다. 15년 후에 5.18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말하자면 이건 전두환 측이 아니고 말하자면 민주화 측에서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였던가요? 오공청문회였던가요? 하면서 그 다음에 전두환 본인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처음 습격한 것은 5월 21일 12시였다. 당시 교도소는 31사단 병력이 경비하고 있었는데 무장시위대는 총을 난사하며 공격해왔다. 시위대는 이날 저녁 7시 20분경 교도소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31사단 병력과 교체된 3공수여단 병력에 기습 총격을 가해왔다. 3여단 15대 대장의 임무교대 중 바로 옆에 있던 무전병이 저격을 당했다. 권총을 차고 있어 한눈에 고의 지휘가 하는 것을 알고 잠복해 있던 무장시위대가 저격을 한 것인데 빗나가서 바로 옆에 있던 무전병이 맞은 것이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처럼 대담하게 나올 수 없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새벽 4시경 LMG 경기관총 라이트 머신건인 모양이죠. 탑재한 차량으로 공격해 오는가 하면 10시 20분경에는 소방차를 몰고 와 총격을 가하는 등 공격 양상이 매우 집요했다. 이런 저는 80년도 봄에 소위 서울의 봄에 과정에서 참 학교에서 대자보도 무수히 쓰고 그날 서울 지역 광장으로는 시위대를 와 함께 시위대 속에서 또는 시위대를 리더하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비극적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책은 제가 건성건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전두환이라는 분의 이 스스로도 소위 12.6의 시해 사건의 수사사령관으로서 계속 끌려 들어간 것처럼 진술하는 이 방식에는 저는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의 최규하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평정해 주면 사실 이 말은 참 최규하 대통령은 지금 작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도 없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고 질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작고하신 최규하 대통령을 명예훼손이나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무언가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또는 적체 표현하면 김대중, 김영삼에게는 도저히 정권을 줄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정부를 구성하는 게 박정희 사후의 그 권력의 공백기와 혼란을 수습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라고 오바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전두환이 저 친구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전두환은 결국에는 최규하를 밀어내고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면서 바로 광주에서 폭동이 터진 겁니다. 그것을 크게 보면 전두환의 어떤 권력 찬탈 음모에 대한 국민의 권리, 저항권으로 성립된 이제 그렇게 지금 공식적인 역사는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김일성이가 수백 명의 6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전투병력을 급파해서 광주를 폭력화해 갔다. 는 주장은 국가가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 지만원을 비롯한 이 광주팔은 김일성의 어떤 계획과 음모로 주도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기각을 하더라도, 또는 광주 사태 때 물론 이제 보수 그룹 안에서도 조갑제부 같은 분들은 지만원류의 문제 제기를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당시 목포에서 한국은행 목포 지점에 근무했던 분들은 그 폭력성과 그 광주 사태 전에 이제 목포에서 먼저 불길이 올랐는데, 그 목포 그 역전인가요?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야말로 어깨같이 생긴 청년들이 올라가서 저마다 칼을 하나씩 들고 가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소위 과격한 형태의 어떤 시위가 막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육성 증언이니까. 그건 뭐 정치적으로 아주 중립적인 발언들도 이제 그런 현장 증언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가락을 자르고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이어서 저항권적 국민 저항이었다 라는 해석의 여지가 아마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오늘 제가 이 참 두 권의 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마는, 참 글쎄요,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시대, 전두환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급진적 좌경화로 몰아갔죠. 전두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두환 본인은 이 책에서 경제도 살리고 뭐 참 자화자찬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두환 시대의 일부 경제 정책들은 아주 좋았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두환의 공이었다고 저는 인정해 주기에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전두환 시대의 빈부격차 이런 것이 제일 적었습니다. 아주 살만한,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박정희의 공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전두환의 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레이건 덕분입니다. 레이건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덕분이죠. 저는 지금 우리 청와대 종북 활동을 했던 임종석을 비롯해서 친북, 좌파, 조국을 비롯해서 이런 소위 시대착오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러지었는데, 그 길러진 때가 80년대입니다. 말하자면 전두환 시대 때입니다. 한쪽은 광주, 한쪽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양자의 치열한 갈등 관계를 도저히 젊은 청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 어떤 아이들은 떨어지고 빌딩에서, 어떤 아이들은 또 상당수의 운동권 아이들이 친북 좌경화되는 급진적 경향을 띠게 되었죠. (8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80년, 글쎄요. 지금 20대, 30대로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에게서 아주 먼 과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고, 다만 하나 그 높아심으로 드린다면 5.18 민주화 유공자 보상이 너무 과하거나 또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적 재난 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이 너무 과해서 과하게 되면, 물론 극단적인 논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야, 그럼 네가 죽은 사람 살려내.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5천만 국민이 나라의 삶의 스테이크를 걸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과거의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늘날의 디시전까지 무자비하게 독재적 권력 어떤 권능을 갖는, 오늘날 권력의 무슨 원천이득이기라도 하듯이 역사상 어떤 아픔이나 또는 역사상 기여를 너무나 과대 해석해버리게 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5.18 기념식이었다고 하는 특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마치 대한민국 역사 전부 위에 5.18을 갖다 놓는 듯한 찬사와 회고, 그 고양된 감정, 이런 것을 보면서 저거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역사 앞에 냉정하게 마주서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충돌하는 어느 한쪽에 깃발을 들고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고,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이어서 이 참 5.18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저도 그 당시에 저는 뭐 5.18에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광주에서 무슨 사건인가가 터졌다는 것을 이틀인가 있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가 혹시 잘못될까봐 거의 멱살을, 어머니가 나를 멱살 잡듯이 해서 어디 저 산속, 깊은 산속에 어머니께서 잘 아시는 암자에다가 갖다 밀어 넣어 놓으셨댔어요. 그 시대의 얘기인데요. 이 책이 보랏빛 호수. 광주에 전투원으로 내려왔다는 광주 사태 당시 난파되었던 탈북 군인의 5.18 체험담. 전두환 회고록.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과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이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 김일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한용운이 그랬듯이 뭐 일반적인 붉은 단심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붉은 단심이 대한민국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직도 물론 뭐 다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5.18 사건을 둘러싼 혼돈과 우리 가슴 속의 격정은 아직은 해결이 되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같은 당사자들이, 저는 뭐 5.18 당사자는 아니죠. 그 당시 보면 뭐 서울에 있었던 대학생 치고 뭐 돌멩이 짱돌 보도블럭 깨서 던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말할 수 없는 지금 가슴 속에 격동이 아직도 사무치게 남아있고, 그 역사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촛불과 태극기의 충돌이고, 지금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이념의 충돌이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승리의 나팔을 광주에 가서 멋지게 부르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 무거워지는, 왜 저런 식의 승리의 나팔을 부르시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18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들은 물론 다 단체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5.18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조금이라도 누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광주에 언젠가 한번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요. 멀쩡한 대학 교수가 전남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글쎄요, 그 부근에 어디 대학이었는지 전남대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것도 경제학을 한 대학 교수가 저인데 질문이, 제가 이제 5.18 단체 몇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5.18과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을 겁니다. 그런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플로어에서 어떤 경제학 교수분이 이렇게 물어요. 5.18이 터진 것은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으로만 놓고 전라도에는 놔주지도 않는 호남 차별 때문에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런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 날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수들에게 강의를 받은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굉장한 원초적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죠. 원초적 적개심을 가지는 것.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오히려 고속도로에 반대한 거는 김대중이었잖아요. 김영삼과 함께. 그래서 고속도로 닦는데 공사 현장에 김대중, 김영삼에 가서 포크레인 앞에 들어놓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고속도로 반대하던 변형륜을 비롯한 대학 교수들이 전부, 좌파 대학 교수라는 대학 교수는 전부 고속도로가 농지를 파괴함으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목을 내서 질렀거든요. 물론 변형륜 본인이 뭐 호남선은 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논조가 곡창지대를 파괴한다고 고속도로를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곡창지대인 전라도에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었어요? 김대중, 김영삼이 반대인데 들어누웠는데요. 포크레인 앞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뭣도 모르는 옛날 역사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박정희가 차별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부산으로만 놓고 목포로는, 광주로는 안 놔주는 차별을 했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터졌다. 그렇게 애들을 선동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광주에 대해서 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뭐 오늘 제 앞에 책이 마침 두 권이 왔길래
전두환 회고록은 얼마 전에 왔고요. 그래서 뭐 이 세 권이기 때문에 뭐 건성건성 이렇게 좀 보고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던 중이었고, 마침 오늘 5.18인데 비봉출판사에서 출간한 보랏빛 호수라고 하는 광주 당시 난파되었던 한 탈북군인의 체험담이라는 책이 왔길래 여러분들께 이 광주 사태와 관련된 몇 가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질문들, 또 고통, 감정의 이 격동, 또 너무 역사의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된다.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5.18의 정신이 있다면 그 정신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5.18 유공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0%나 가산점을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 5.18 얘기만 나오면 아무도 기분 좋은 분이 없죠. 뭐 가해자, 피해자, 일반 국민, 그 시대를 살았던 전두환 시대에 길러졌던 386이라는 이념적 괴물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